안녕하세요, 홍화사입니다. 오늘 뭐 아까 우리나라에서 에치가스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 드디어 뭐 나와가지고 연내 이제 기업을 만들겠다고, 에치가스를 만들겠다고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아베가 뭐 수출 규제 뭐 이게 다냐?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베 이제 최종 목적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지금까지 자위대는 뭐 일본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군대를 갖는 거, 이제 이게 목적이죠. 목적인데, 에, 그걸 넘어서서 군사 대국화로 가겠다는 게 이제 아베의 목표 아닙니까? 그럼 군사 대국화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핵을 갖겠다라는 게 저는 아베의 최고의 마지막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아베가 이제 일본의 게이세이 대학교라는 미쓰비시 그룹이 만든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친경제적인 뭐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솔직히 더 까놓고 얘기하면 친재벌적이고 친기업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뭐 좋게 얘기하면 기업 중시의 뭐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학교는 뭐 아베 정도 집안에서 뭐 세계의 대학교 같은 데를 나왔다는 거는 뭐 자기 아버지 뭐 외무부 장관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또 할아버지 또 아베 간이라는 사람이 뭐 일본의 아주 중의원으로서 좀 센 중의원이었죠. 이렇게 가지고 전부 집안이 전부 동경 제국대학 뭐 박부 출신들, 일본의 초일류의 학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상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기시노부스케라는 외조부의 이제 후광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06년부터 7년까지 제 90대 총리를 했고, 좀 더 뭐 자유민주당 총재를 좀 하다가 2012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이제 일본 총리를 했잖아요. 그럼 한 8년 되는 건데, 이제 뭐 이번 11월 달인가 일본의 또 총리 이제 인준이 끝나면, 선거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또 한 번 할 거로 이제 거의 유력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정치 계보가 좋습니다. 이게 옛날 역사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별로 뭐 지겨운 일이긴 한데, 이 사람 자신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야마구치 제1선거구, 그 다음에 야마구치 현, 이 동네가 옛날에 조시본이었습니다. 조시본. 그러면 독과 막부가 1867년경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되죠. 이제 막부가 이제 자빠지게 된 원인은, 미국에서 1853년에 페리 제독이 배 두 척을 이제 끌고 와서 군함을,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문을 개방하라, 5개 항구를 개방하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 북해도의 하코다테부터, 그다음에 동북에 있는 센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동경 요코스카항, 그리고 고베항, 나가사키항, 이렇게 이제 개항을 하는 게 이제 미국 페리 제독의 주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건데, 그때 페리가 1853년에 왔는데 일본이 1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1년을 줬죠. 줘서 이제 페리가 그 다음에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요코스카 조약, 불평등 조약을 이제 맺잖아요. 맺는데,
그 일본 도쿠가 막부가 페이지 제독하고 만든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이제 일본 조야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당시에 총리격이었던 이 나오스케가 퇴국길에 집 앞에서 자객들한테 맞 죽죠. 미국한테 굴욕 외교를 했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쿠가 막부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당황하고 또 미국의 이제 압력에 대한 그 조치를 잘못한다는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가고시마의 사스마번 큐슈 남쪽에 하고 소위 이제 이 아베 출신 지역인 조슈번, 이때 두 개 번이 힘을 합치면 그 당시에 사실은 가고시마번이 조슈번보다 좀 국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번은 가고시마가 큐슈 제일 남쪽이잖아요. 조총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가고시마번이 발전하는 원인도 있고, 가고시마번이 경제력을 갖추게 된 거는 소위 그 오키나와를 이제 가고시마번이 이제 먹었는데, 오키나와 먹은 이유는 사탕수수 때문에 먹은 겁니다. 이 사탕수수 밭이 오키나와 천지니까 여기에서 설탕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고, 두 번째는 가고시마번이 필리핀을 지나서 필리핀하고 외교, 무역을 하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도 무역을 하고 베트남하고도 무역을 합니다. 심지어는 태국까지 하고도 무역을 해요. 여기서 막대한 무역의 차익을 발생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거든요. 그래서 가고시마번이 전성기 때는 한 7, 80만 석까지 가거든요. 이게 한 80만 석 되면은 뭐 거의 랭킹 한 뭐 그 당시에 번 중에서 260개 중에서는 뭐 랭킹 한 3등 정도 가는 거죠. 반면에 조슈라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모노세키라는 데가 있죠. 시모노세키 북쪽서부터 약 위쪽으로 히로시마 다 포함해서 한 위쪽으로 한 100km 정도, 그리고 폭으로도 한 60km.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 가고시마하고 조슈, 그러니까 이 야마구치하고 둘이 굉장히 그 경쟁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번이 조금 밑에서 한 70만 석 정도 했는데, 얘들은 조선하고 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한쪽은 동남아 무역을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조선하고 쌀 무역을 했는데, 이 둘이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재한 사람이 이제 소위 사카모토 료마죠. 료마가 선중 8책이라는 걸 써가지고 배 안에서 8가지의 계략을 썼는데, 니네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무능한 도쿠가와 막부, 미국의 통상 외교 압력에 대해서 찍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도쿠가와 막부를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때려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중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카모토 료마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그 시바리오 따라가 쓴 료마가 간다처럼 그렇게 영웅은 아닌데, 이제 사마요테랑 시바리오 따라가 이제 만약에 영웅을 만들어버린 거지만, 어쨌든 이 두 번이 힘을 합쳤어요. 합쳐서 도쿠가와 막부를 이제 부시는데, 도쿠가와 막부가 이미 이 얘네들이 공격을 할 즈음 되면은 그 완전히 이제 사기가 죽어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뭐 대항할 정도의 그 사기가 없었죠. 뭐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전쟁 제대로는 안 해보고, 일본 말로 와케하다시 양도를 했다거든요. 양도. 전쟁을 해서 뺏은 게 아니라 양도했다는 그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메이지 유신으로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그러니까 사스마하고 조슈 두 권은 주력번이고, 이 도사는 이제 사카모토 료마가 있었기 때문에 도사번을 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히젠번은 지금 큐슈의 사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가는 우리나라의 그 도공원 4,000명 중에서 350명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자기 죽어라고 구라고 해서 그 도자기를 이제 동인도 회사에 수출한 거 아닙니까? 동인도에 통해서 거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무역 대금으로 뭐 황금을 갖다 뭐 수백 톤을 받았으니까. 자, 이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사초, 도희의 연합정권으로 이제 메이지의 막부가 이제 넘어지고 메이지 유신 신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탄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10명이었는데, 사스마가 4명, 조슈가 2명, 그 다음에 도사, 히젠이 각 1명씩 정확하게 정권을 안배해서 먹었습니다. 4대 4대 2대 1대1. 그러니까 주력번이 4명. 사스마가 넷, 조슈가 넷이죠. 그런데 사스마는요, 일본 전국에서 제일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가오시마를 여러 번 가서 뭐 술도 먹고 했는데, 술집에서 옆자리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한 데가 유일한 데가 가오시마입니다. 딴 데 가서 술 먹으면 그 정도로 시끄러운 데가 없는데 가오시마만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와일드해요. 아주 거칠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을 죽인 일본군이 누구냐? 가오시마 해군. 가오시마님이 죽은 거거든. 제일 와일드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사조, 도희, 4개 번의 연합이 이제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제 사스마가 초대 총리를 배출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총리가 좀 바뀐 것도 있지만은 몇 명이 거쳐서 이제 총리가 누가 나오냐면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총리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가고시마 시인의 그 천문관이라는 제일 번화가 있습니다. 그 천문관 끝에서 한 5분 더 걸어가면 가지아청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가지아정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오쿠보 도시미치는 정말로 중마고로서 어린 시절 같이 대나무 말을 타면서 같이 성장한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인데 둘 다 하급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과 막부를 언젠가 때려부시고 우리 하급 사무라이번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둘이서 이제 꿈을 같이 키웠는데, 둘이 절친이면서 이제 대립을 하죠. 왜 대립을 하냐면, 사이고 다카모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을 쳐서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오쿠보 도시미치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우리 사스마번의 힘이 좀 약하다,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건이 좀 성숙해진 다음에 조선을 치자라는 게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지금 빨리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가 가고시마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정부에 대해서. 그 진압을 누가 명령을 했냐면 자기의 절친인 오쿠보 도시미치가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내려가서 결국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시로야 말하는 데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대퇴부에 총을 맞은 다음에 할복자살로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가 자기의 고향인 사스마번을 제압을 하고 절친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제 사실상 정권을 잡은 겁니다. 사스마번이. 그런데 이 오쿠보 도시미치가 당시 국민의 영웅이었던 자기 친구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죽였다는 것을 가고시마의 사스마의 료닌 떠돌이 사무라이들이 붕괴해가지고 오쿠보 도시미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퇴근해서 집 앞에 거의 다 갔을 때 그 가마 속에 있는 오쿠보 도시미치를 자객이 8명인가 둘러싸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위 사스마번의 양대 리더인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같이 죽어버림으로써 사스마번의 리더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정계에서 실력을 잡은 게 이등방문입니다. 이등방문은 조슈 출신입니다. 조슈. 바로 지금 이 아베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이 이등방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 정계의 헤게모니가 사스마번에서 조슈번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등방문 때문에. 그런데 이등방문이에게는 어떠한 스승이 있었냐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 고향이 하기시라는 데인데, 야마구치현이 하기시, 거기가 야마구치현이 수도입니다. 그 하기시에 지금 이등방문 집도 있고, 그 앞에 송하촌숙이라고, 이등방문 집에서 걸어서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그 송하촌숙이라고 일종의 서당인데, 그 요시다 쇼인이 거기서 소나무 아래 촌동네에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동네에 똑똑한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한론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상한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 1853년에 페리가 요코하마 옆의 요코스카 항에 이제 군함 두 척을 끌고 와서 거기에 정박을 하고 일본 보고 이제 개국을 하라고 요구를 할 때, 이 사람이 그 번을 탈번해가지고, 이 번을 탈번하면요, 그 사형입니다. 그거는 그 번의 그 대명 성주의 허락 없이 탈번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거기 탈번해갖고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페리 제독을 만나러 가거든. 그 밤에 원래 가갖고 이제 거기 배 밑에 가서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 있으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갔는데, 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배만 봐도, 그 배가 2000톤짜리였잖아요. 일본이 당시 200톤짜리 밖에 없었고, 그 배 이름이 구로훈해 아닙니까? 검은 배다 이 말이죠. 왜 검었냐? 배가 바닷물에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로 칠한 겁니다. 이 아스팔트에 까는 콜타로 있죠? 시커먼 거. 우리 어렸을 때 타마구라고 부른 거. 그걸 갖다 발랐기 때문에 배가 검은 겁니다. 그 흑선, 검은 배에 올라타가지고, 난 이 배만 봐도 일본 배의 규모의 10배가 더 크고, 여기에 무장한 상황을 봐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나는 미국같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공부 좀 하고 싶다. 날 미국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엄청난 부탁을 하니까 페리가 굉장히 당황하죠. 무슨 뭐 미친놈도 아니고 밤중에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1년 후에 나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와서도 이제 결국 안 데려갔죠. 안 데려가니까 이 요시다 쇼인이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그 막부의 그 당시에 이제 노중이면 이제 서열 한 4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53년으로 지금 약 44년으로 잠깐 올라간 겁니다. 그 로중을 갖다가 그 퇴근할 때 그 죽이려고 이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성이고 있다가 이게 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막부 쇼군의 랭킹 사열인 미나베 아키카스, 이 사람 뭐 사바에라는 벌주죠. 사바에는 아주 고구마만 안 됩니다. 고등어 많이 잡혀서 이름도 사바에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도 랭킹 서열 4등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쇼군이 있으면 쇼군 밑에 5명의 가로들이 있는데, 이 가로들은 이제 지방번을 대표하는 실력자들인데, 그중에 랭킹 4등이에요. 4등인데 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못 죽이고, 조사받다가 이제 압송당했는데, 이걸 이제 안세이 대옥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 사람은 탈번을 한 상태고, 두 번째는 정계 요직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왔으니까, 막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일단 이 소속이 조슈본, 소위 야마구치현의 고향이 그쪽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냈고, 이제 거기서 일단 자기네가 이제 결론을 낼 때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송화천숙을 가면요, 이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이 통나무로 이렇게 창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간격은 뭐 한 15cm, 20cm밖에 안 되는데,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가 그 가리키던 송화천숙의 제자들을 한 10명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밥상 같은 걸 하나씩 놓고 옥 사이를 두고, 이 창살을 사이 두고 거기서 중국의 고전들을 강의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형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그 계속 제자들한테 그 감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2달 후에 막부로부터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목을 잘렸으니까 이등박문이가 푸대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의 그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시신을 푸대자에 담아서 고향으로 데리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그때 오면서 이등박문이가 나는 반드시 우리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즉 맹세를 갚는 방법은 독과 막부를 때려 부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독과 막부를 이제 사스마 조슈 도사 시젠 사계본이 할 때, 사스마본에서는 사이고 다카모리나 오코보 도시미치 같은 사람이 나섰고, 조슈에서는 이등박문, 그 다음에 뭐 도사 히젠 쪽에서는 뭐 그저 그런 뭐 별 볼일 없는 인물들이 나서서 이제 그런 막부가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등박문희가 1890년에 일본 초대 총리가 됩니다. 일본의 소위 근대식 국가가 탄생하면서 총리가 됐죠. 자, 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등박문희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우리를 36년간 지배하게 된 시나리오를 만든 장본인이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봉건사에서 소위 근대식 현대 국가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위인이죠. 그러니까 한때 이등박문희가 얼굴이 천행짜리 지폐에도 그려져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야마구치현 조슈번에 일본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준 게 이등박문희. 그리고 그 이등박문의 정신적 제자들이 바로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키시노부스케나 아베 할아버지인 친할아버지인 아베 간이나 그 아베 아버지인 그 외무장 같던 아베나 아베 신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등박문희가 1890년에 초대 정권을 잡아가지고 1905년에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서 죽기까지 15년 동안 일본의 모든 이 근대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특히 산업 시스템을 갖추는데 막대한 그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박문희의 참모 중에 소위 그 시부자 H라고 하는 일본 초대 국립은행 총재,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근대식 기업을 500개를 탄생시키고 그 500개 기업이 지금도 거의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1등이 미쓰비시 그룹이고, 미쓰비시 그룹은 이등박문희 때문에 일본 최대의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미쓰이나 스미토모 같은 경우는 이미 이등박문희 태어나기 벌써 300년 전부터 존속했던 그런 기업들인데, 이등박문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근대식 경제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부자 H를 통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꿔주는 거죠. 미쓰비시 재벌한테, 이와사키 야타로한테. 그래서 이와사키 야타로가 그 강력한 정치 상인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지금 조슈번이 키운, 이등박문희가 키운 재벌이 미쓰비시 재벌이고, 아베 신조는 바로 미쓰비시 재벌이 돈을 대는 학교에서 초, 중, 고, 대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친재벌적인 인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정권을 처음에 그 총리가 됐을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일본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1870년에 일본의 독일의 재상이 돼가지고 철혈 재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가 철과 혈이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철은 뭐냐, 이거? 쇠입니다. 혈은 뭐야? 피와 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금혈 재상이 돼도 되는데, 금과 피이라도 되는데 왜 철이라고 말을 붙였냐, 이거. 비스마르크는 철이야말로 국가, 철이 곧 국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입증이 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금속학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앞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영국이 당시에 배로서 세계를 지배한 국가인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42,000톤짜리 후드라는 이 항공모함이 독일이 만든 항공모함인 비스마르크를 만나고 한판 붙었는데, 후드가 같은 42,000톤, 비스마르크 44,000톤이었지만은 단 6분 만에 후드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단 6분 만에. 42,000톤짜리 거함은요, 그렇게 금방 안 가라앉습니다. 그거 가라앉으려면 적어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6분 만에 가라앉은 이유는 비스마르크의 주포에서 쏜 것이 약 38cm의 구경, 38인치 구경에서 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포를 쏜 거죠. 이 포가 후드의 주계탑을 때렸는데, 주계탑 밑을 때렸는데, 그 포탄이 이 갑판을 뚫고, 함상 갑판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뚫어갔어요.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상 갑판도
아주 견고한 이 두께고 철이고, 두께도 보통 3cm에서 40c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때린 때린 포가 그 함산 갑판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그 주계탑 밑에가 뭐냐면 탄약고입니다. 탄약고를 뚫고 들어가면서 탄약을 깨트리는 바람에 탄약고 전체가 폭발하고 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 6분 만에 가라앉아 버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철혈제상의 의미입니다. 즉 금속학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지금 일본도 요번에 우리한테 그 수출 규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금속학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베 신조가 결국은, 자, 이 다음번 목표는, 자, 한국하고 수출 문제는 뭐 이쯤 해ದಂ다 치고, 뭐 8월 2일 날 자기네 결판 내겠다는데, 뭐 백색 국가에서 뭐 제외하겠죠. 하겠는데, 그럼 그 다음까지 카드는 뭐냐? 백색 국가로 되면 이제 우리 또 고전할 거 아닙니까? 국산화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 카드는 뭐냐?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참여 다 해가지고, 지금 3분의 2가 안 돼서 개헌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3분의 2를 확보해서 개헌한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고 그래요. 그럼 개헌하겠죠. 개헌하면 일본은 이제 장애대를 넘어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소위 이제 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죠. 그럼 무장하면 누구를 위해서 무장하는 건데? 중국 견제죠. 중국 견제. 그럼 미국은 일본이 중국 견제해 주는 건 대환영이죠. 또 일본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방위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거니까 미국도 동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갖고 있고. 그러면 아베가 우리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면 트럼프는 이제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아주 시끄럽겠죠. 전 유럽, 뭐 전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뭐 우리나라부터 뭐 아마 다 반대하겠죠. 일본이 핵을 갖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하고는 지금 굉장히 밀월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베가 트럼프가 좀 엉뚱한 사람이라 뭐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자,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세계의 거의 2, 3등 국가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과학도 일본의 과학력이 뭐 미국 다음이거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베의 최종 목적은 군사 대국을 통한 핵을 갖겠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베 다음 카드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